예, 예,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교재 41페이지에 나오는 전략적 제휴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1페이지에 나오는 그 전략적 제휴 표를 좀 보시면요, 전략적 제휴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제휴는 비지분 제휴, 예, 비지분 제휴, 그 다음에 지분 제휴, 그 다음에 합작 투자, 이렇게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뭐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개념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지분 제휴는 이제 지분 제휴가 아니니까 지분과는 관계 없는 뭐 마케팅 제휴를 한다든가 연구개발 제휴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연구개발 제휴를 하게 되면 지분을 제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실패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분 제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이제 지분을 갖다가 서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진정성 있게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뭐 실패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실패 확률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작 투자입니다. 합작 투자. 합작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으면 이 A하고 B가 서로 어떤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합작 범위를 만든다, 합작 법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 제휴 그 표를 보시면 비지분 제휴, 지분 제휴, 합작 투자 있고 그 밑에 어떤 개념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가 자원과 위험의 공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쟁자로부터 학습, 세 번째가 기술적 표준입니다. 그래서 자원과 위험을 공유하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는 자원,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혹은 셋이 하는 것이 아무래도 위험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경쟁자로부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사례로 보듯이 GM과 도요타의 소형차 제휴 사례, 그래서 서로 제휴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상대방의 강점을 갖다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요. 기술적 표준, 거기서 보시면 우리 옛날에 그 이런 게 있었잖아요. VHS 진영, 그 다음에 베타 진영, 해가지고 둘이 이제 어떤 그 기술적 표준을 가지고 이제 싸움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VHS가 이겼지만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2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가 굉장히 깁니다. 문제가 길어요.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면, 이제 문제가 이제 기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기억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기억, 원료나 유통, 하드웨어 업체 등을 인수하면서 계열화에 나서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원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부품이죠. 이제 부품이라 이제 원재료죠. 원재료. 그것과 그 다음에 유통. 이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판매죠. 판매. 유통, 판매. 예. 그러니까 부품, 원재료나 유통, 판매를 갖다가 어떤 회사가 이제 그 인수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수직적으로 계열화를 한 겁니다. 수직적 통합이죠. 그러니까 수직적 통합. 그래서 부품하고 원재료 업체를 이제 그 통합하는 것을 우리는 후방 통합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유통이나 판매 등을 이제 그 통합하는 것을 우리는 전방 통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거는 이제 수직적 통합입니다. 수직적 통합. 자, 그럼 수익적 통합에 대한 이 어떤 이 문제인데, 보기 1번 보니까 기업의 유연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맞죠? 예. 왜냐면은 아무래도 부품업체도 인수하고 유통업체도 인수하고 하면 규모도 커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2번 제품 품질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는 딱 부품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보다. 자, 3번 각 사업부 간 갈등 해결에 부담이 생긴다. 이게 뭐 부품회사도 인수하고 원재료 업체, 유통업체 뭐 다 인수하니까 여러 가지 부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갈등도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4번 생산 비용이나 시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만 딱 생산하고 이게 그 통합이 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사 범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니죠.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품업체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품업체하고 경쟁이 생기고 판매업체, 유통업체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다른 유통업체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기업의 경쟁 범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위 기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중 가장 올바른 설명은 이걸 갖다 쭉 다 읽어보면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답은 일단은 2번이죠. 2번이 왜 답이 2번이 왜 맞았는지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2번 보니까 그 제너럴 모터스는 후방 통합을 재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후방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품 업체, 원재료 업체하고 통합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후방 통합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그 박스에서 박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GM은 1999년 자기 회사에서 분사해 나간 부품 공급업체 델파이의 조향장치 부문과 공장 등의 지분을 인수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품업체를 갖다가 인수했다는 거네요. 바로 이게 후방 통합이죠. 예. 그래서 이제 GM이 이제 후방 통합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이 가장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다 이제 올바르지 않은 그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2번 사업부 전략입니다. 자, 이 사업부 전략을 우리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업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경영 전략의 대가이신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이제 제시한 것으로, 다른 말로는 이제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본원적 경쟁 전략. 자, 그러면 이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크게 보면 이제 원가 우위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다. 차별화 전략.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든다면 이제 집중화 전략이 있습니다. 집중화 전략. 자, 그러면 이 원가우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가우위 전략이란 우리가 금방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가를 낮춰서 가격을 낮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를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저렴한 가격에서 찾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무조건 낮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무조건 낮춰서 되는 게 아니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예, 그냥 비용이 아니라 단위당 생산 비용, 즉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평균 비용이 단위당 생산 비용 혹은 전체적인 어떤 평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평균 비용이나 단위당 생산 비용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생산하는데 100원이 들었다. 그럼 한 개당 얼마가 들은 겁니까? 10원이 든 거죠. 그래서 100원을 갖다 10으로 나누면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위당 생산 비용이나 평균 비용이나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규모가 커질수록 이렇게 단위당 생산 비용이 낮아지는 거, 이것을 우리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원가우위 전략에서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삼성전자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기 때문에 반도체를 비용이 좀 적게 들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달성해서 1달러에 판매할 수 있었지만 대만 업체 같은 경우는 대만의 반도체 업체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반도체 하나를 2달러에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가 우위 전략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만의 업체가 2달러에 팔아야 수익이 나는 것을 삼성전자처럼 1달러에 판매를 하다 보니 대만 업체들의 수익성이 약해지고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가 우위 전략에서는 무조건 낮춘다기보다는 그러한 가격을 낮추기 위한 원가 절감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43페이지 맨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 진입장벽 수단이 있잖아요. 진입장벽 수단이 이제 원가 우위, 그래서 가격을 낮췄다라는 거고, 그다음 규모의 경제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가 절감 능력을 갖추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 전략입니다. 차별화 전략. 차별화 전략은 그것이 기술이 됐든 품질이 됐든 디자인이 됐든 혹은 뭐 어떤 이미지, 예를 들어서 광고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어떤 분야에서는 좋은데 어쨌든 다른 업체하고 차별화를 시키라는 거죠. 차별화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술의 어떤 차이별을 두든지 품질 디자인 차별이 아닌 광고, 예를 들어서 베네통 같은 경우는 광고에 차별을 두었죠. 그래서 뭐 광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충격적인 광고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부와 수녀의 키스하는 장면을 광고로 내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차별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소비자들이 좀 더 다른 업체가 만들어낸 재화나 서비스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선호도를 갖게끔 차별화를 시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차별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은요, 결국은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전략은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집중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 집중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대상, 뭐 예를 들어서 20대 대학생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혹은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대상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원가 우위 전략을 펼치든지 아니면 차별화 전략을 펼치든지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집중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집중화 전략은 원가 우위 전략이나 차별화 전략을 펼친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크게 보면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 두 가지밖에 없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전략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집중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42페이지 보시게 되면, 표가 맨 밑에 보면 이제 그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그림 밑에 보면 이제 사례가 몇 가지 나와 있죠. 그래서 LG화학의 알뜰한 비누는 원가 우위 전략인 거고,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차별화 전략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기능의 어떤 차별화를 통해서 시장을 공략한 거고, 할리 데이비슨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특정 대상을 상대로 이제 집중화 전략을 펼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화 전략은 특정 구매자 집단, 뭐 제품 라인의 일부분, 뭐 지역적으로 한정된 특정 시장을 집중적으로 목표로 삼아가지고 이제 원가 우위 전략을 펼치든 차별화 우위 전략을 펼치든 하는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3페이지 표를 보시면 그 차별화 전략에 보시면 그 진입장벽 수단이 상표 충성도라든가 차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표 충성도 혹은 차별화. 네.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집중화 전략에는 소비자 충성도. 요것이 이제 진입장벽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 핵심 역량 대상에서 집중화 전략을 보게 되면 양쪽 모두 가능하다. 즉, 원가 우위 전략을 펼치든 차별화 전략을 펼치든 어쨌든 양쪽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이 경쟁 전략은 결론은 뭐냐? 결론은요, 이런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전략 중에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기업들,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이 세 가지 전략 중에 반드시 한 가지는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본원적 경쟁 전략에서 말하는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한 가지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원가의 전략과 관련된 여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기 1번이 가격에 민감한 시장이다. 맞죠? 원가의 전략이니까. 2번 대량 유통의 필요성이 높다. 그렇죠. 대량으로 생산하고 유통해야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그래야 원가를 절감해서 가격을 낮출 수가 있죠. 3번 다품종 소량 생산. 이건 아닙니다. 여러 개의 품종에 조금씩만 생산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기 3번이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표준화된 제품 경우가 많다. 그렇죠. 표준화돼야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시장의 성숙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성장이 이제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이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가격을 낮춰서 좀 판매를 늘리도록 해야 되겠죠. 자, 2번 아래에서 제시된 조건 중 기업의 원가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아래에서 제시된 조건, 보기를 말하는 거네요. 높은 시장 점유율, 높은 노동 생산성, 효율적 유통 시스템, 제품 생산 과정 혁신. 요거는 다 원가의 전략이 맞지만 5번 독과점 구조의 원자재 시장. 왜냐하면은 요게 그 원자재 시장이니까 내가 원재료를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원자재 시장이 독과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독점 시장이라는 얘기고, 독점 기업은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나는 비싸게 원자재를 사가지고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원재료를 비싸게 사가지고 오면 아무래도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거니까 원가를 낮추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경영 전략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